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메가 히트작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시죠. 이 책은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유명해진 저자는 레리킹 라이브와 오프라 윈프리 쇼 등 수많은 프로에 출연을 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인을 위한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 201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 수술 전문의와 종양학자들은 화학요법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만일 본인이나 가족들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화학요법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무려 75%의 의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75%의 의사들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화학요법을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자가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자연섭생법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는 57세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암 자체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더 힘들어 하셨고, 결국 암치료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도 20대 때부터 복통과 편두통, 그리고 무력증, 비만 등등 10여 가지가 넘는 만성질환으로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트남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얻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때 저자는 50대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오래 살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짓눌리게 되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무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타 바바라라는 곳에서 극적으로 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연위생학이라는 아주 생소한 학문을 저자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스승을 통해 배운 자연위생학으로 저자는 그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만성질환으로부터 기적처럼 벗어나게 됩니다. 단 몇 주 사이에 몸무게가 25kg이 빠지게 되고 편두통을 비롯한 각종 통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아주 극적인 치료와 변화를 경험한 저자는 이 분야에, 즉 자연위생학에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임상 사례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는 날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질병 진행의 7단계.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질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떼하고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앞으로 소개할 질병 진행의 1단계부터 7단계, 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당신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 통증과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낼 수 있다. 그 경고음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몸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7단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대처하기 바란다. 여기에 언급하는 각각의 단계는 순식간에 진행되지 않는다. 7시간 만에 또는 7일 만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7주 만에 진행되는 일도 없고 몇 달 만에 진행되는 일도 없다. 아주 느리고 소리 없이 진행된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년
때론 몇십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앞쪽의 6단계가 진행되는 중에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면 통증이 멈추고 질병의 징후는 사라진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불만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이라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질병은 계속 진행된다. 당신이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기의 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냈기 때문이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훔쳐가는데도 당신은 경보기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침대로 잠을 청하러 갔기 때문이다. 당신이 약을 먹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므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몸의 작동은 멈추게 된다. 잠깐 고통이 줄었다가 가차없이 병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1단계 무기력증. 질병의 첫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무기력증이 발생하면 몸은 즉각 스스로를 치료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몸의 모든 기능이 작동해서 몸을 수리하게 되는데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진입한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70톤에서 발생한 독소들을 제거한다. 모든 음식에는 나름대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질 때 발생한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첫 번째 경고음은 무엇일까? 낮 시간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이고 밤 시간의 경우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고음이 몸에 사인을 주게 되면 짜증이나 신경질과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쪽으로 몸이 작동한다.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다.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왜 식욕부진이 가장 먼저 오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작은 에너지로 즉각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몸이 현명한 지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 식욕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의 회복 기능인가? 이 아름다운 몸의 회복 기능인 식욕부진은 질병의 첫 번째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2단계 독혈증. 독혈증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여 독소들이 혈관 및 임파선 그리고 신체의 각 조직에 다량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의 몸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 후에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이고 두 번째가 사용할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었을 경우다. 만일 당신이 심하게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휴식과 수면이 부족해서 피곤함이 극에 달할 경우 이런 증상이 발견된다는 말이다. 이때 잔여 독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바로 그곳으로 독소가 스며들고 질병의 다음 단계 즉 2단계로 발전한다. 당신이 내게 2단계에서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확연한 증상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작동하는 엄청난 자가치유법이다. 위대한 인류는 이 방법을 작동시켜 700만 년을 지나해 왔고 자손을 퍼뜨렸다. 나는 이 방법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인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가슴이 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으며 천덕꾸러기로 취급되어 왔다. 당신과 나는 살아오면서 이 증상을 아주 많이 경험해 왔다. 당신도 지금쯤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했을 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자가치료법, 바로 고열이다. 당신이 과거에 고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과거의 고열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열이 당신의 친구이자 지원군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다. 고열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오락거리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고열이 우리 몸을 질병에서 탈출시켜주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고열이 나면 평범한 인간은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일쑤다. 화수원과 키니네가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약물이
몸속에 투입된다는 말이다. 고열은 우리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로 과잉 대접을 받기 일쑤다. 고열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다. 가령 몸속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다. 신진대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체의 배출 능력을 넘어서는 독소가 축적되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은 고열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도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다. 바로 평상시에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다. 열을 발생시켜 독소를 잘게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다. 이 액체 상태의 독소들을 인체의 배출 기관으로 이동시킨 다음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고열에 대한 왜곡과 오해와 무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녀들이 고열에 빠질 때 공포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더 큰 병에 걸리거나 뇌 손상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엉터리 진흙덩어리가 절대 아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게 처신한다. 나는 이 분야에만 30년 넘게 연구해왔다. 나는 30여 년 동안 노인이든 소년이든 고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고열 때문에 약을 복용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고열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한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이 내재된 과도한 약품이 독성 가득한 인체에 투여될 경우 이 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고열 환자를 치명적인 불구로 만들 수도 있고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알기 바란다. 이때 약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원은 온갖 현학적인 의학 용어를 동원해서 고열로 사망했다고 가족에게 말한다. 사망 진단서를 읽어보면 금방 해답을 알 수 있다.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고열은 인체의 치료 기능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바란다. 당신이 지금 열이 심하다면 현재의 몸 상태가 2단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 후에 사라질 것도 확신할 수 있다. 고열이 난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아주 가벼운 음식과 과일 주스 또는 물을 마시면 된다. 조용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된다. 일체의 간섭도 없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3단계 과민 증상. 과민 증상은 독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일 뿐 아니라 더 이상 독성 물질이 쌓이지 못하도록 인체 내부를 더 활발하게 가속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몸의 여러 장소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과민 증상은 치명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지만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충분히 불편하다. 가장 대표적인 과민 증상은 설사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참지만 않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면 화장실로 가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장과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만큼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몸속의 다른 곳에 얼마간의 독소가 숨어 있다고 해도 소변과 대변만큼 확실한 처리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배변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때로는 배변이 음식 섭취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과민 증상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은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민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독소의 배출 기관이다. 무려 40억 개의 피부 구멍에서 독소를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배출한다. 이 구멍들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만일 지금 당신 피부의 어느 한쪽이 가렵다면 독소가 그곳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긁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독소의 배출을 더 쉽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모든 사람이 과민 증상의 단계에서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이 메스껍거나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신체의 배출 주기인 아침 시간에 자주 발생한다. 과민 증상의 다른 형태는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제심을 잃고 흥분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평상시와 다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이 3단계의 증상이다. 평상시와 다르게 신경이 예민해진다든가 화가 자주 난다든가 걱정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들도 과민 증상의 예가 된다. 이런 증상들은 몸의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온다거나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하는 증상과 함께 시작된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들도 과민 증상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민 증상들은 모두 살이 찌게 하는 원인들이다. 체중을 불린다는 말이다. 혀에 설태가 낀다거나 숨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 여자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양이 많아진다. 맙소사, 과민 증상 아닌 것이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보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몇 년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은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라서 대부분 불편함과 동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4단계 염증.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4단계가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다. 가장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통증이다. 통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획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증은 절대로 부주의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다. 통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통증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평생 질병 없이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통증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통증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통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명령이다. 당신은 통증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통증은 우리 몸의 가장 효과적인 경고음이다. 당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계속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위해 통증이 설계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상식적인 사실을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통증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자가치료를 한다는 증거다. 더 심각하게 발전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통증은 당신의 한가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우리의 몸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수단이다.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몸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지나치게 침투해 있으므로 사력을 다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독소 물질이 인체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무마하려고 노력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독소를 청소하려는 노력이 약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다. 숨어있는 독소가 몸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때 까지 독소의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약물의 독소까지 합쳐져 감당할 수 없게 된다. 4단계는 아주 중요하다. 7단계 중에서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질병의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빠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5단계 궤양. 피부나 점막이 얼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른다. 질병의 5단계는 세포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 조직들이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종종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다.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위궤양이다. 위점막에 생긴 손상이 번져 근육층까지 헐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이런 종류의 궤양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몸 밖에 나타나는 궤양의 대표적인 것은 입에 생기는 구내염이고 팔이나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어느 순간 독소의 수준이 충분히 낮아지면 궤양은 스스로 사라진다. 당신이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여
오직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6단계 경화증.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이다.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무언가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조직이 경화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건강한 몸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 주머니 속에 돌돌 말려 들어가서 포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기까지 공부한 당신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격리다.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안간 힘이라는 말이다.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이 주머니는 종종 암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특히 몸의 다른 장소에 암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을 오진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경화증은 우리 몸이 현재 세포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공포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이를 무시하고 몸을 더 학대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렇다. 당신의 세포가 미쳐버리는 상태가 된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세포들은 삶을 포기하고 미쳐버려서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는 말이다. 세포가 난폭해지고 미쳐버리는 상태, 이것을 7단계 암이라 부른다.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바로 암이다. 그러나 암이 발생한 원인이 숨어서 계속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이 단계에서 신체는 매우 허약해진다. 세포들은 더 이상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쳐버려서 아주 야생적으로 변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식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암은 체포될 수 있고 건강한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다. 당신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7단계까지 몸을 방치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새 생명을 주게 될 동지이며 미쳐버린 세포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여신은 누구일까? 바로 당신의 몸이다. 단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시라. 당신을 구해줄 여신은 바로 당신의 몸이다. 나는 4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몸을 적군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자기 몸이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각기 분리되어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인간의 모든 기관들은 모두 신성하고 중요하며 서로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호한다. 물론 어떤 기관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은 집중해서 도우려고 노력한다. 가슴, 신장, 심장, 폐, 치아, 피부, 위장 등은 서로를 기꺼이 돕는다. 다른 기관이 상처를 입으면 자신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체의 어떤 기관도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고 서로 가족처럼 돕는다. 절대로 잊지 마시라. 당신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강한 상태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다. 특별하게 이상한 상태가 질병이라는 말이다.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것은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당신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몸속에 독소가 필요 이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버리게 되면 질병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경고음은 멈추고 통증도 사라질 것이다.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경고음을 무시해서 약물을 몸속에 투여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가득한 독소들과 협력하여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계속해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그 마지막에 세포가 미쳐버리는 현상, 즉 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약물은 왜 위험한가?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쉽게 설명해 보겠다.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약물이다. 몸에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새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자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상업 자본주의 방식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절대로 명심하시라. 약물은 절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다. 돈을 팽개치고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속인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씌워 놓는다.
약물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놓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 약물을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이 감추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질병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진행되는 것이다. 쓰레기를 배출하라. 몸의 내부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배출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쓰레기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몸은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 기계와 같다. 인체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와 같다. 우리 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등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낸다. 내부적 요인이란 끊임없이 생산되는 세포 쓰레기를 말한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환된다. 다 사용되어 수명이 다한 세포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때 우리 몸의 배출기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다.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내부적인 쓰레기 청소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매일 몸속에 음식물을 넣어서 발생하는 독소와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란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신체 활동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모든 세포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 세포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고 무엇을 배출하는지 말해준다.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 그렇다. 문제는 우리 몸이 배출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오늘 배출할 능력을 초과한 독성 물질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다면 그 독소는 당신 몸 어딘가에 침투해 있거나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끊임없이 쏟아부어대는 독소를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흘러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 부른다. 인간의 몸이 불필요한 독성 쓰레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혈관이 막혀서 세상을 하직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다. 찐득하고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 물질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질병들, 나는 당신이 이 대목에서 기존의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는 질병이 한여름 땡볕 아래 소나기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의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다. 비슷한 장소에서 살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먹는다. 모든 것이 비슷한데도 어째서 질병은 각각 다르게 발생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편두통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은 피부질환에 걸리거나 내일 복통을 호소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을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체의 여러 부분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질병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밧줄은 제일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 그 전체도 끊어진다는 오랜 격언이 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이상의 인구 모두 각자 약한 부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가장 약한 곳에 통증과 불편함이 온다. 따라서 신체의 어디에 발생했느냐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라. 그 통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는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세포가 미쳐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했다는 사실 말이다. 암도 마찬가지다. 내가 계속 강조해온 암이 발생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암은
같은 암이다 라는 말은 다른 질병에도 모두 적용된다. 물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심각한 질병에 다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다. 한 사람은 납중동에 걸릴 수도 있고 성면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또한 황사나 미세먼지로 호흡기와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것들은 독성 물질로 인한 인체 시스템의 분열이 원인이다. 그 결과물이 통증과 질병이다. 당신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며 당신 말대로라면 당뇨병과 습진이 같은 원인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나의 대답은 예스다. 예를 들어보자. 내부 장기인 췌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외부 장기인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표면적으로는 확실하게 서로 다른 질병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다.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만 둘이라는 말이다. 그렇다. 독소 때문이다. 림프 시스템이 잘게 부수어서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독소가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일 독소가 없다면 당뇨병은 없다. 당뇨병도 습진도 없고 열병도 없고 암도 없다. 거의 모든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독소가 없다면 말이다. 통증이나 질병이 어디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제거되지 못한 독소가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넘치기 때문이다. 그 장소의 독소 배출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 다 말한 셈이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완치하려면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 아주 단순하지 않은가? 거듭 말하지만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칸막이 속에 무어라 중얼거리거나 어렵고 현학적인 용어로 알쏭달쏭하게 말한다. 알쏭달쏭하게 말하다가 아무도 모른다거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질병들이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 그들은 질병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신체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현상을 연구하고 원인을 캐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다. 10개의 병명이 100개로 늘었다가 지금은 1000개도 넘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도 말이다. 바로 독소 말이다.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 모노 다이어트.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고 부른다.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림프 시스템을 잘 청소할 수 있고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 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 왔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서 생생한 건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모노 다이어트의 놀랄만한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겠다. 첫째,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셋째,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요리하지 않은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두 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게 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어올라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도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 나는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일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보고 컨디션을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마다 하루에서 이틀을 하는 것도 좋고 3, 4개월에 한 번씩 7일에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다. 기간이나 횟수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나는 당신이 가능하면 좀 빡세게 하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노 다이어트는 더 자주, 더 오래 할수록 좋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가끔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수위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집중해 주길 바란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약간의 불편함은 달이 차오르기 위한 석양과 같고 해가 뜨기 위해 짙은 어둠과 같다. 당신은 이것을 즐거움을 갖고 극복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진실은 단순하며 반드시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법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